3주차 3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잎모양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왜 필까 가끔 궁금해지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런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우라라는 꽃이에요. 최근에 많이 그 조경 화초로 심고 있는 것들이고, 뭐 벚꽃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이런 이제 금목서꽃이 피는데 그 샤넬 향수 냄새를 내는 그런 꽃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건 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금목서는 많이 심어져서 냄새를 여러분들이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함이죠. 씨앗을 퍼뜨린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기의 자손을 이렇게 번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이 그 햇빛하고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주로 피는 꽃들은 낮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장인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국화 같은 꽃들은 가을에 피는 꽃들은 밤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일식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중일식물은 밤낮의 길이와 관계없이 피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봄에는 장일식물이 피고 가을에는 단일식물이 핀다. 라는 꽃이 이제 이런 그 햇빛의 길이, 해의 길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은 보면 이제 꽃잎의 색깔들이 다양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색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수국의 꽃은 이렇게 분홍색이었다가 또 약간 이렇게 보랏빛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밑에 본 바와 같이 푸른기를 더 많이 띠는 것도 있죠. 아주 진한 빨간색을 띠는 것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토양에 이 수국이 심어져 있는 토양의 산성도, pH에 따라 색깔이 변해요. 주로 이제 안토시안 같은 경우는 산성일 때는 이렇게 붉은색을 내요. 토양이. 근데 토양이 알칼리성이었을 때는 푸른색을 이렇게 띠게 되는 것이죠. 같은 꽃인데도 이렇게 pH에 따라서 안토시안이라는 색소는 그 산성도에 따라서 붉은색이 됐다, 푸른색이 됐다. 뭐 약간 중성에 가까우면 또 이렇게 다양한 약간 붉은빛과 푸른빛을 동시에 띠고 있는 꽃이 피기도 하죠.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수국이나 나팔꽃, 국화 이런 꽃들도 그 산성도에 따라서 색깔들이 많이 변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꽃의 색소들은 그 서로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다양하게 내는데, 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안토시안이라는 것은 붉은색과 푸른색을 띠는데, 붉은색은 산성이었을 때, 그 다음에 푸른색은 알칼리성이 있을 때 이렇게 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는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피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개나리라든지 이런 꽃들이 이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내는 겁니다. 엽록소가 많으면 당연히 잎도 지금 녹색이잖아요. 이렇게 피고, 플라본이라는 색소가 많은 흰색, 여름에 많이 피는 꽃들은 이렇게 플라본 색소를 많이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들이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결국은 그 자손을 남기려면 수분을 해야 돼요. 수분. 그래야 씨앗이 맺히겠죠. 근데 수분을 하려면 곤충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곤충. 그래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꽃의 색깔, 곤충이 좋아하는
꽃의 색깔로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생식물 중 거의 대부분은 이 퉁매와 곤충에 의해서 꽃이 이 수분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새, 조매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목이 464종류나 돼요. 그리고 주로 5월, 6월에 봄하고 초여름에 그 꽃이 피는 경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 말이죠. 앞에서 제가 그 설명을 했던 산딸나무나 마가목이나 흰말초나무나 청청나무나 뭐 이런 꽃들이 되게 하얀 꽃을 피는데, 이때 이제 이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따뜻해야 야외 활동이 많아서 노출도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세 개의 광수용체, 녹색, 적색, 청색을 동일한 비율로 자극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곤충들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수용체가 달라서 흰색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꽃의 보상 작용으로서 꿀이라든지 꽃가루는 향기 이런 것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어떤 꽃들은 향기가 대단히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꽃가루가 많이 묻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곤충들을 유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곤충에 의해서 수분 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분 작용이라는 암술과 수술을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죠. 꽃가루가. 그러므로 인해서 열매가 맺게 해주는 그런 작용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식물의 꽃과 곤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곤충은 거기에서 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먹이를 얻게 되는 것이고, 식물은 이 씨앗을 맺게 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름철에 흰꽃이 피는 나무가 많은데, 이것은 거의 꽃가루를 아까 수분작용하는 꽃이 피는 식물이 현화식물이라는데 약 80% 정도가 하얀 꽃이 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곤충과 오랫동안 상리고생 서로 돕는 거죠. 꿀을 곤충한테 주고 또 꽃가루를 주고, 식물은 수분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꿀과 꽃가루는 곤충한테 주고 식물은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서 씨앗을 맺게 하는 수분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꽃이 핀다는 것은 곤충한테 보낸 일종의 신호예요. 아까 유인이라고 그랬죠. 곤충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꽃의 색이라든지 꽃의 생김새, 향기, 무늬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죠. 나팔꽃같이 나팔 모양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 다양한 꽃 모양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벌을 불러들이냐 또는 나비를 불러들이냐, 나비도 종류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의 그 종류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빨간색은 잘 찾지 않고 보라색을 많이 찾는다고 그러고요. 우리 사람은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가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을 우리는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벌은 청색이나 녹색 자외선 수용체로 구성돼서 노란색, 녹색, 청색 자외선만 식별이 가능하고 적외석에 가까운 빨간색은 식별을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근적외선을 넘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원적외선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또는 이런 곤충들은 서로 이제 그 보는 그런 작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피는 흰 꽃들인데 이제 봄에 늦보름에서 초여름에 피는 꽃들이죠. 되게 여름에 피는 건 하얀 꽃이기 때문에 꽃만 보면 우리가 무슨 꽃인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해요. 산사나무인데 마치 꽃사과처럼 그 여름철에 이렇게 마치 그 찔레꽃처럼 꽃이 보이잖아요. 근데 꽃사과처럼 열매가 달립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조팝나무는 봄철에 많이 피어요. 키가 작고 굉장히 많은 꽃들이 이렇게 한 줄로 피어 있어서 꽃꽂이로 쓴다든지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 그런 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목은 아까 제가 열매를 설명을 드렸죠. 열매를 설명드렸는데 꽃은 거의 뭐 여기 보면 산사나무나 마가나무나 꽃은 비슷하죠. 잎이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잎이 차이가 있는데 구별이 좀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고 산딸나무는 이 꽃잎이 4개고 꽃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열매가 마치 딸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산딸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팥배나무도 거의 비슷해요. 산사나무나 이파리가 틀려서 그렇지 마가목이나 그 다음에 고추나무는 꽃이 꼭 고추처럼 열린다 해서 고추나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서로 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꽃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밤에만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게 되게 달맞이 꽃이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또 밤에는 되게 꽃이 피지 않고 오므라들죠. 그런데 달맞이 꽃은 거꾸로 밤에 꽃을 핍니다. 이렇게 달맞이 꽃은. 그래서 이것은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타리 꽃이나 밭꽃도 마찬가지인데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그러니까 햇빛의 그 영향에 따라서 조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광합성을 할 것이냐 호흡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꽃이 피는 이런 운동은 이 수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꽃 속에 가지고 있는 물의 양 가지고 압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오므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곤충들이 이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활동하는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밤에 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최근에 들여온 낮 달맞이꽃은 낮에 활발하게 꽃이 피어요. 이렇게. 밤에는 오므라들고 이게 좀 같은 달맞이꽃 종류여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야생 달맞이꽃은 주로 이렇게 일주기에 따라서 밤에만 이렇게 활짝 피고 낮에는 그 수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물을 너무 맡기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걸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피기 때문에 여름에 수분을 적게 뺏기기 위해서 밤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달맞이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잎보다 꽃이 먼저 핀 꽃, 되게 봄에 피는 꽃들은 거의 다 꽃이 먼저 피죠. 잎보다는 벚꽃, 자두, 살구, 매화, 목련, 그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 생강나무, 산수유 뭐 이런 것들인데 앞에서 제가 그 꽃을 한 번씩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꽃이 먼저 피는 이유는 그 원인이랄까요? 그냥 광선의 영향을 받아서 광주기성 때문에 그래 아까 장일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되게 봄에 피는 꽃들은 밤이 짧은 상태고 낮이 길어진 상태. 단위식물은 밤이 길고 낮이 짧아지는 상태. 국화라든지 이런 가을에 피는 꽃들은 단일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것이 정해지고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가을에 눈이 생긴 거, 가을에 아까 꽃눈이 이렇게 가을에 생겨요. 목화라든지 벚꽃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미 벚꽃 같은 게 떨어져서 그 눈이 생겨져 있어요. 가서 보면은 내년에 필 꽃들이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이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봄이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눈은 가을에 낙엽이 지기 전에 꽃눈을 미리 준비를 여기다 영양분 같은 걸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꽃눈에 영양분을 저장했다가 이제 봄이 돼서 낮이 길어지면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앵두고 앵두꽃이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꽃에 비슷한 꽃들의 차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 매화하고 벚꽃은 거의 비슷해요. 겉으로 봤을 때 그 피는 시기는 약간 매화가 빠르고 벚꽃이 좀 늦게 피는데 한 1, 2주 정도 차이 날까요? 그런데 또 뭐 그 높은 산이라든지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매화와 벚꽃이 동시에 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둘이 다 장미과에 속하고 꽃잎이 5장이고 색도 비슷하죠. 보신 바와 같이. 그런데 매화는 훨씬 더 흰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꽃 자루가 아주 짧아. 그러니까 이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에 꽃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 열매도 가지에 팍팍 붙어 있어요. 그리고 꽃잎이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 특징이고, 벚꽃은 아주 하얀색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한 분홍색이고, 꽃자루가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자루가 긴 살고, 매화는 이렇게 바로 꽃이 피어 있는 거죠. 열매도 이렇게 바로 열리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열매도 긴 꽃자루에 이렇게 열매는 이렇게 버치가 이렇게 달려, 조그만 버치가 붙어 있고, 꽃 모양도 약간 끝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둥근데 약간 이렇게 갈라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꽃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하는 것이 벚꽃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꽃자루가 길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말고 나무는, 이 매화는 약간 가시가 달려있고 벚꽃은 가시가 없고 그렇죠. 산수유와 생강나무는 우리가 그냥 지나보면 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생강나무는 주로 산에가 있고 산속에가 있고, 산수유 나무는 되게 정원수가 많잖아요. 우리 인가 주변에 많은 것이 산수유죠. 요거는 그 과도 완전히 달라요. 산수유는 청청나무과고 생강나무는 농나무과예요. 그래서 산수유나 이 산수유나 생강나무나 다 꽃이 되게 노란색인데, 생강나무는 보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진해요, 꽃이. 그리고 산수유는 약간 노란색이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 핀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 곳에 모여 피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핍니다. 생강나무도. 근데 꽃자루가 짧아서 줄기가 매끈하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그 줄기와 잎을 긁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 냄새가 나요. 생강나무는. 그리고 열매가 검게 열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산수유는 이 꽃자루가 좀 더 길잖아요. 아까 벚꽃처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좀 더 길고 흩어져 보이고, 열매가 붉은색이죠. 산수유는 이렇게 붉은색. 그러니까 정원수나 마을 인근에 많다 하는 것은 좀 특징이 있죠. 진달래와 철쭉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어요. 꽃이 먼저 피고, 식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달래 같은 식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참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특히 그 옛날에 화전돌이라고 있어. 화전돌이. 그러니까 꽃이 필 때 소풍을 간다든지, 그 옛날에는 그 여성분들이 그 함부로 뭐 놀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근데 그럴 때 이 진달래가 피울 때는 마을에서 화전놀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즐겁게 노는, 그때 이제 이 전을 지져가지고 부침을 지져가지고 위에 그 쌀가루로 부침을 지져가지고 거기에 이 진달래 꽃을 입혀서 예쁘게 만들어서 먹는 이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참꽃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 철쭉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핍니다. 철쭉은 한 달 정도 뒤에 피고, 되게 철쭉 사이에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좀 무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무늬가. 그리고 독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철쭉 중에서도 그 잎이 먼저 피는 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영산홍이라고 좀 차이가 있죠. 대개 영산홍은 주황색 계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선나무인데 그냥 보면 하얀색 진달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색 진달래.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특산종이에요. 미선이라는 건 이게 이제 부채선자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마치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미선나무라고 합니다. 한국 특산종이라는 특징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조경수로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나리와 영추나는 이렇게 구별이 쉽지 않아요. 개나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것들이고, 영추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는데 가끔 그 담장에 울타리처럼 있는데 줄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파란색을 띠고 있다 할까요?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죠.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인데 이것은 그 순천이나 광양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추어탕이라든지 또는 뭐 김치를 담을 때 이런 그 산초나 초피나무를 줄기를 간다든지 또는 열매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집어 같이 뿌려서 넣으면 이제 향료로서 작용해요. 향료. 독특한 향이 나죠. 마치 고수나물 있잖아요. 그 베트남 쌀국수에 넣어서 먹는 이것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걸 이제 그 항균 작용, 그 균을 없앤다든지 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산초나무나 초피나무는 이 향이나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산초나무는 이 가시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어긋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약간 그 부드럽다 할까? 입에 그 이것보다 거치라고 그러는데 거칠질 않아요. 근데 초피나무는 가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마주나기로 있어요. 가시가 마주나기로 있고 잎이 굉장히 이렇게 거칠잖아요. 이렇게 거칠어요 잎이. 얘는 잎이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얘들은 이제 호랑나비라든지 이런 애벌레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초피나무 그 열매 기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추어탕집에서 광주에서도 이 그 초피 또 초피가루 좀 주세요. 그럼 주는 데가 있어요. 청미래 덩굴과 청가시 덩굴인데 앞에서 잠깐 설명도 했지만 청미래 덩굴은 이 맹감나무라고 되어 여기 있는 맹감나무. 그래서 이 잎이라든지 뿌리는 토봉령이라고 그러거든요. 흑토자에 봉령. 이 청미래 덩굴의 뿌리를 토봉령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토봉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은 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특히 만개떡에 얘를 이파리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주로 여름철에 만개떡을 먹기 때문에 얘하고 비슷한 것은 청가시 덩굴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이파리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가시가 있고 가시가 없고 이게 청미래 덩굴 열매인데 이제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항암뿐만 아니라 항균, 그 균을 없애는 데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 염증을 없애는 데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약재로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꽃이 없어서 무화과, 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것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꽃과 이삭이 이 안에 다 우리가 실제로 꽃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보면 그 안에 꽃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그 꽃을 먹는 거죠. 맨드라미도 꽃잎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런 두 가지는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 모양의 차이는 꽃은 아까 곤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색깔이라든지 향기라든지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근데 이 식물의 잎들은 환경이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어딥니까? 저 북유럽이라든지 극지방에는 어떻습니까? 특히 북유럽 같은 데 추운 지방에는 거의 다 침엽수죠. 이렇게 우리 소나무처럼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침엽수. 나뭇잎이 뾰족하고 좁은 게 특징이에요. 추운 지방, 겨울이 길고 추운 지방은 햇빛이 별로 없고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근데 더운 지방은 잎이 굉장히 크고 넓적하죠. 그 다음에 수분과 열을 잎이나 기공을 통해서 내보내기 위함.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 뒤에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이걸 기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분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물을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물을 뿌려서 밟아 올려서 물을 빼냄으로써 열도 같이 빼내서 이 아주 더운 여름에도 잎이 말라 죽지 않는 것이죠. 더운 지방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침엽수하고 활엽수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잎 모양의 차이가 크게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잎을 그 받침해주는 턱잎이라고 있어요. 턱잎. 잎자루가 가지에 달라붙어 있는 부위에 작은 보나량의 뾰족한 잎을 턱잎이라고 그렇고, 나무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이 턱잎이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턱잎은 독일의 연구팀에 의하면은 그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단백질이죠.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LMI1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그 효소가 있죠. 이것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떡잎을 작게 만드는 어떤 그 역할을 한다. 유전자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학자에 따라서 밝히는 분들도 있어요. 잎의 모양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에요. 크게 이렇게 대별해 보면 뭐 23가지가 나오는데 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죠. 이렇게 이제 원형, 둥근 모양. 우리들이 잎 모양 그려라. 그럼 되게 이런 모양 많이 그리잖아요. 이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이원형이 있고 광타원형도 있고 계란처럼 됐다 해서 난형이 있고 이거는 장타원형이죠. 길게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형도 있고 이렇게 7번처럼 도합형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잎이 나눠져요. 9번같이 이 선형도 있고 이렇게 바늘처럼 끝이 나왔다 해서 피침형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아까 청미래 등굴 같은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14번은 우리 콩팥의 신장형, 이거는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심장형 이렇게 다양히 나눠지고, 뭐 민들레형 23번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벌써 아까 그죠? 아까 덩굴식물 중에 하나로 제가 설명을 했던데, 이런 것이 심장상 화살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들인데 이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또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각각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또 이제 갈라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칡개잎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넓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칡잎이 넓고 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쉽게 꺾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바람을 쉽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잎 모양은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식물의 상생과 경쟁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자연적인 균형이다. 그러니까 서로 돕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이유는 서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생태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생태계 서비스는 아까 약재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휴양할 수 있는 그늘이라든지 피톤치드가 타감 물질이라고 했는데 사람한테 유익하다고 그랬죠. 이런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전 자원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ABS라고 그러는데 유전 자원 접근 및 이익의 공유, 국제 협약이 하나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ABS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모든 생물종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사는 유전자까지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ABS는 Benefit Shar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enetic Resource란 말은 유전 자원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나눠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그 다래가 뉴질랜드를 건너가서 양다래가 됐어요. 이거는 과거에 이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노열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고급 식물에서 약재를 발굴했다. 이걸 판매해서 100원이라는 돈을 얻었다면 적어도 20원의 정도는 아프리카의 해당 국가에 유전 자원 비용으로 베네피트 쉐어링을 한다 이 말이죠. 서로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조약이 맺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식물의 어떤 꽃이라든지 또는 계절나기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식물의 이제 다양한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또 그 덩굴 식물의 상생과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꽃을 피우는 이유와 잎 모양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